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영수회담이 오늘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여야의 협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여야는 오늘 김진표 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5월 임시국회 논의에 들어갑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조금 전 비대위원장 지명을 마쳤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게 됩니다. 1시간가량 이제 차담 형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영수회담 첫 번째입니다. 어떤 의미가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너무 과도한 기대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기에서 우리 한국 정치의 모든 해법이 풀린다. 그다음에 여기서 많은 여야가 만족할 만한 선물을 다 갖고 나온다. 그런 기대는 제가 보기에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다만 정치 복원의 출발점이 좀 됐으면 좋겠다. 우리 2년간 정말 극도의 증오 정치와 그다음에 그 대결, 벼랑 끝 대결만 있었던 이 정치가 그나마 상호 존중과 절제를 하면서 정치가 복원되는 그 출발점이어야지 여기서 너무 양쪽이 다 제안한 이슈들이 전부 만족스럽게 결과를 난다? 그건 사실 형용모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너무 과도한 기대는 안 하는 거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딱 1시간 만나고 헤어진다?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두 분이 참모들을 데리고 배석해서 만나서 서로 할 수 있는 이야기들 다 하는 것과 그다음에 두 분이 좀 따로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 거가 좀 이건 다른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서로가 좀 속내도 털어놓고 그다음에 갖고 있던 생각의 어떤 일부분들에 대한 어떤 접합점들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양쪽이 들고 간 보따리를 얼만큼 풀어놓고 그다음에 어서 결과를 맺느냐 이렇게 일회성 어떤 이슈에 대한 딜보다는 향후 3년 이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소야대 전국으로 3년을 가야 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입법권을 가진 상태에서 행정권을 가진 정부 부처를 상대해야 되는 이 과정의 틀을 제대로 짜는 것. 그 협치의 복원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정치의 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남은 3년의 국정을 어떻게 여야가 같이 한번 공동 보조를 해서 이른바 분점 정부의 역할로 국민에게 돌려드릴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자리고 이걸 틀을 짜는 자리여야지 여기서 특검 받았네. 뭐 25만 원이 얼마가 됐네. 이걸 가지고 너무 이른바 딜, 주고받기로 이걸 보는 거는 너무 조금 약간 협소한 틀로 해석되는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양쪽 다 상호 존중과 절제가 오늘 꼭 필요하다. 그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 비공개 형식으로 4대4 형식으로 만나게 네. 되는 거잖아요. 1시간가량. 그렇죠. 그러면은 뭐 이야기가 어느 정도 뭐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독대도 가능하고 1시간 이상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또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1시간 서로가 하고 싶은 얘기 딱 하고 뒤돌아서서 입장만 발표하는 게 아니라 예. 최소한 어느 정도 진전됐다는 그걸 보이기 위해서라면 두 분이 따로 만나든가 아니면 시간이 더 지속되는 거. 아니 형식과 내용에 그렇게 구애받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끝나고 나면 뭐 더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까? 시간에 구애받을 일이 잘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어떤 분위기 예상하세요? 또 어떤 모습들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국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이제 정치평론가들이나 보는 사람들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답답한 측면이 많았고 그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그 영수회담은 현 정부 들어서서 첫 영수회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상 유례 없는 여당의 대패 이후에 치러지는 영수회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말의 성찬 이거보다는 뭔가 구체적으로 여야 관계의 어떤 극적인 변화 또는 신뢰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빈손 회담은 안 된다라고 요구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의 기대감이 저는 뭔가 구체적인 성과물이 나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치가 복원되려면 상호 신뢰가 존중해야 돼요. 그럼 상호 신뢰가 생기려면 이제까지 적대 관계였고 저놈이 나보다 더 나빠요. 뭐 서로 죽여야 돼요. 이렇게 비판하던 사람들끼리 신뢰가 어떻게 형성됩니까? 주고받는 게 있어야 신뢰가 되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그동안 총선 민의를 통해서 국민들이 국정기조를 바꾸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얼마만큼 바꿀 수 있을지 오늘 영수회담에서 저는 그게 관전 포인트라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야당의 그 다양한 요구들이 나올 겁니다. 의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저는 뭐 물가 얘기부터 시작해서 특검까지 다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과연 얼마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변화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약속을 할 수 있을지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은 이게 돼야
하나라도 그 부분이 돼야지 신뢰가 형성이 되는 거고 신뢰가 형성이 돼야 정치가 복원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줄 구체적인 선물이 뭔가 하나라도 나와야 된다. 나올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보는 거죠. 예, 앞서 평론가께서는 오늘 이 자리만으로 드라마틱한 무언가가 나오는 걸 기대하는 것보다 일단 신뢰 회복이 먼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여러 의제들을 꺼낼 가능성이 높다고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어디까지 받을지 그리고 최종 합의문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가야죠. 저는 갈 수 있다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두 분 다 이제 오늘 주고받기로 끝나서 이제 어느 정도 양쪽의 이해가 반영됐다. 그러면 이게 말 그대로 지금 단막극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연속극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좀 더 나아가서 대하 드라마를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장강의 물결처럼 도도하게 흐르는 여야 협치의 모습을 보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물론 오늘 파행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제가 강조하지만 정말 빅딜 아니면 스몰 딜이 있어야지 노딜로 끝나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양측 다. 그래서 저는 그 가능성 높게 보는데 다만 이런 거죠.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분에 대한 이제 그걸 받을 것이냐, 윤 대통령이 받을 것이냐, 특검에 대해서 솔직하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아마 어찌 보면은 그 입장을 이런 과정이 있었다고 이재명 대표에게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면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도 한 정파의 수장인데 그걸 또 이해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다만 여기에서 저는 또 조금 더 나아가줘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예상하는 민생지원금 25만 원이라든가 특검 문제 이 문제는 당연히 포함될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지금 국민이 당면한 문제 이지만 의정 갈등에 대한 문제도 좀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봐요. 여야의 최고 수뇌부가 만났잖아요. 그리고 참모가 배석한 자리에서 일종의 서로 비공개 회의를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 국민의 지금 현생 지금 민생에서 가장 중요한 물가 경제 빼놓고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의 목숨이 달린 이 의정활동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여기에서 두 분이 생각을 아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는 공동 입장문이 오히려 그런 데서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민생 현안금 얼마 하기로 했다. 특검 얘기는 충분히 전달했고 우리는 이렇게 잘 들었다. 이런 얘기들도 합의에 포함되겠지만 두 분이 만나서 이 심각한 의정 갈등에 대한 상황을 인지하고 의사협회 호소하는 것과 그다음에 사회 대타협의 그런 측면에서 큰 틀의 기구를 만들어서 할 테니 의사협회 반드시 참여해달라.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저는 이 두 분의 만남의 울림이 보통 말하자면은 영향력과 상징성이 굉장히 클 거라고 좀 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기서 합의문을 하겠다보다는 그런 식의 말하자면 인식을 공유했다 정도 하나만으로도 이거는 굉장히 말하자면 합의문의 성격치고는 굉장히 큰 정치적인 어떤 말하자면은 어젠다의 성격을 갖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그래서 폭넓게 논의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제한적으로 살라미식으로 딱딱딱 끊어서 이걸 이렇게 하겠다기보다는 그렇게 한 다음에 공동 입장문이 나온다든가 합의문이 나오면은 그건 굉장히 말하자면 국민들에게 큰 또 희망을 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늘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랬으면 좋겠어요. 양쪽의 극렬 지지층은 실망하는 회담이 됐으면 좋겠어요. 양쪽의 극렬 지지층이 실망해야 이 회담이 잘 끝납니다. 그리고 많은 중도가 그래, 이게 길게 오래 가겠구나.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정말 우리 국민의 삶에 아주 즐거운 연속극으로 우리가 보겠구나. 라는 희망의 메시지만 줘도 저는 오늘 엄청나게 큰 성과를 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처럼 오늘 어떤 의제들이 논의에 오를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특히 각종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입장차가 큰데요. 여야 대변인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 국민 피부에 와닿는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로지 민생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의제에는 정쟁뿐입니다.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만 고집하는 것은 입법 독재를 넘어 검찰 행정, 범죄 수사권까지 장악하겠다는 협박이나 다름없습니다. 국민은 총선 민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과 일방 독주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답할 차례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하고 있는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특검을 과감히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생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자제하고 국회와 국민을 존중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여야의 입장차가 큰 가운데 야권에서는 특검 압박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의제에 올려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과연
오늘 이재명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의제에 올릴 거라고 보십니까? 이야기를 꺼낼 거라고 보세요? 저는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22대 국회 시간 동안 이 문제를 거론할 시간은 되게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문제를 꺼내서 분위기를 경색시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치복원의 출발점이고 협치 시작인 그런 상황에서 굳이 뭐 그렇게 들어서 편하고 아름다운 얘기가 아닌 이야기를 꺼내서 이 오히려 경색 분위기를 더 가져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오늘 이 얘기를 안 한다고 이 얘기가 저는 묻힌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 제안했겠죠. 영수회담 하기 전에 이른바 야권 협의체를 통해서 한번 회의를 하고 한번 가고하라 압박이었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컸기 때문에 1대1로 만나주는 형식을 취하여서 만찬을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이른바 중국 술도 먹으면서 서로 그 마음을 터놓는 것으로 저는 했다고 보고, 저는 보기에 이재명 대표의 일종의 이런 거는 그런 거예요. 조국 대표가 외곽을 통해서 압박하고 이재명 대표는 이걸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통큰 정치인의 모습을 보이는 거고, 내가 또 실질적인 야권의 리더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예요. 군소정당들이 요구해도 나는 선별적으로 선택과 수용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또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저는 하지 않을 거로 보고 있고, 다만 이 부분은 어찌됐건 이제 앞으로 이 말하자면 앞으로 여야정 협의체가 더 어떻게 확산되고 규모를 커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이 부분은 야권이 갖고 있는 굉장히 또 하나의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굳이 꺼내서 분위기는 나쁘게 가지는 않겠지만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대통령의 입장들은 계속 압박적인 그런 모습으로 계속 작용될 것 같다. 그 생각은 분명합니다. 예, 네. 굳이 오늘 이야기는 꺼낼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야권에서는 특검법과 관련한 여러 부분들을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이재명 대표가 뭐랄까요, 수위 조절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오늘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의제가 만약에 구체적으로 합의가 돼 있었으면은 이 얘기는 오늘 좀 안 하겠구나라고 하는 게 예상이 가능한데, 결과적으로 여권이 윤석열 대통령이 시원하게 이거 속 시원하게 이거 들어줄게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의제 협의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의제 협의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오. 나는 듣고 싶은 얘기 다 듣겠어. 그리고 듣고 알아서 내가 잘할게. 이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오늘 회담에 대해서 정치권 전반에서 그렇게 큰 기대감이 없습니다. 저는 별로 기대할 건 없을 거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의라는 게 있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 가족과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의 민의를 어느 정도 듣고 또 그 부분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최대한 노력하겠다. 뭔가 성의 있는 변화. 예를 들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든지, 또는 민생 지원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겠다든지, 아니면은 의정 이런 정도의 야당이 정말로 이번 총선 민의를 통해서 이거는 꼭 바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준다면 굳이 거기다가 가족 얘기까지 김건희 특검 얘기까지 꺼낼 필요는 없겠죠. 그럼 앞으로 다음 만나서 그 부분은 더 논의해 봅시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말 그대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세요. 그러고 나서 그럼 제가 알아서 듣고 잘 판단할게요. 구체적인 합의, 구체적인 약속, 뭔가 실천 의지 이런 걸 보여주지 않는다면 다음에 또 언제 볼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로서는 김건희 특검이니 뭐니 다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사실 그걸 막으려면, 그런 상황을 막으려면 뭔가 성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 성의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아까 의정 갈등, 물가, 여야정 협의체 이런 얘기 나왔는데, 사실은 이거 여당이 그리고 대통령실이 독단과 독선으로 밀어붙인 풀지 못한 숙제들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야당의 협조를 받으려면 뭔가 선물을 주면서 협조를 해달라고 그래야지, 자기들이 풀지 못한 숙제 야당 보고 같이 풀자 그러놓고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안 해주겠다? 이러면 오늘 대화가 제대로 될까요?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얼마만큼 성의 있는 변화를 보여주느냐, 이게 오늘 나올 결과물들, 그게 여야정 협의체가 됐든 아니면은 정례 회담이 됐든 그것이 나오려면 뭔가 구체적인 선물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선물이 있어야 다음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물은 최소한의 선물이면 되죠. 인사치레 정도의 선물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빈손으로 나올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당 대표가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해서 만난 거고, 또 의제에 대한 갈등을 빚으면서 결국 이재명 대표가 그냥 만나겠다고 해서 만난 건데,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가 빈손으로 나온다? 그러면 사실 그거는 야당 리더에 대한 체면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리더십에 대한 문제도 할 수 있어서
저는 최소한의 선물은 갖고 나올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풍성한 가방까지 들고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또 그렇게 이렇게 제가 그랬잖아요. 양쪽 지지층을 만족시키는 결과가 나온다는 건 이 말하자면 영수회담의 여러 가지 연속적인 측면에도 이게 약간의 좀 적신호가 울리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가장 건강한 정도의 수준에서 서로가 합의문 정도를 하고 나오고 이후를 계속 정례화시키는 것.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3년의 여소야대 국정 운영의 틀을 양쪽이 합의해 주는 거. 예.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 합의까지도 오늘 이룰 수 있다라고도 보세요? 저는 이룰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건 제 개인의 희망이 아니라 그렇게 끝나야 앞으로 이 말하자면은 두 분의 만남이 연속국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선물이 있어야 된다는 전제를 달긴 하셨는데 앞으로 이 만남이 좀 지속적으로 되는 그 정례화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합의가 좀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뭔가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가서 특검 또 민생지원금 이런 얘기뿐만이 아니라 네. 구체적으로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오늘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앞서 얘기했던 의정 갈등이라든지 또는 고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 또는 정례적인 회담 요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다만 그것이 나오기 위해서라도 야당의 목소리를 전향적으로 앞으로 듣겠다 또는 뭐 거부권 행사를 자제하겠다. 또는 뭐 이런 이제 입장들이 그 안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내가 풀지 못한 숙제 당신들이 좀 대신 풀어주시오. 정말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나온다면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나오기가 어렵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다음 달이죠. 이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기자회견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취임 후 100일 기자회견 이후에 근 2년 만에 기자회견이 되는 건데, 뭐 오늘 영수회담도 그렇고, 뭐 직접 인선을 최근에 발표하기도 했었고, 뭐 기자회견까지 좀 소통 행보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지금 그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 요인들을 보면은 이슈에 대한 문제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이슈를 다루는 태도에 대한 문제를 국민이 많이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소통, 불통, 독선, 오만 이게 지난번 갤럽 조사에서도 상위 랭크된 4개까지 키워드예요. 그렇다면 국민이 지금 원하는 지점은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 더더군다나 대통령께서 최승의 시그널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루에 2번 이제 기자실에 내려와서 실장과 수석을 소개한다든가 또 그 자세하게 또 인선 발탁에 대한 배경을 또 얘기한다든가 의미도 부여하고 사실 이례적인 거였죠. 그렇다면 달라지겠다는 신호를 분명히 보였는데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언행일치입니다. 말은 언제라도 하기 쉬운데 그것에 뒤따르는 행동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겁니다. 그 말이 뒤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시건이라고 합니다. 말을 먹었다는 거죠.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게 구체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요? 이건 사실은 어찌 보면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난해 못했는데 저는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을 언론인 출신으로 갖다 놓지 않았습니까? 정무 경력이 굉장히 많은 분인데 그분이 그랬어요. 앞으로 굉장히 소통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저는 만일 이게 만일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저는 정진석 실장의 역할이 많이 작용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께 건의를 했겠죠. 하셔야 합니다라고. 왜냐하면 정무적 판단에 가장 대통령 비서실의 스텝에 가장 위에 있는 정진석 실장이 지금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가장 부족하다고 지적했던 것, 그다음에 가장 또 원하고 있는 것, 이거 정확히 혈로를 뚫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당연히 이제 이걸 하리라고 보고 중요한 건 이제 여기에서 질의응답을 어느 선까지 할 것인가. 기자회견도 중요하지만 대통령께서 진짜 가감 없이 정말 질의응답을 통해서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 그다음에 본인이 말씀하고 싶은 것을 정확히 합치시켜야지 하고 싶은 말씀만 하신다거나 그다음에 국민이 묻는 질문을 우회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2주년 기자회견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은데 하시더라도 저는 굉장히 좀 말하자면 열린 자세로 그다음에 질의응답도 좀 포괄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이어야지 더 큰 감동을 주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이 여소야대 전국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하나 있을까요?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율이 50%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야당의 반대도 발목 잡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점만 유념하신다면 저는 이번 2주년 취임 기자회견이 그 변곡점이 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이제 저도 할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끝나고 나서 잘 듣겠다 그리고 더 설득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잘 듣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영수회담을 통해서 듣겠다는 거고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거는 국민들을 설득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2주년 기자회견에서 눈여겨봐야 될 지점이 입장의 변화 없이 그냥 이게 맞으니까 국민들이 따라와 달라라고 설득할 거냐.
그렇게 간다면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입장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겠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 이렇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자신들이 이제까지 주장해온 원칙을 일부 재조정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한다면 저는 이준현 기자회견이 성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지난번 국무회의 수석 모두 발언처럼 나 하는 거 다 맞는데 뭐가 문제야라는 식의 어떤 그런 설득이 되면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 점을 이준현 기자회견 때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당시 국무회의 때 이런 발언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큰 어떤 물줄기, 기조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국민께 좀 다가가지 못했다, 세심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안에서도 약간 이제 변화의 조정의 여지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렇죠. 그 방식과 태도 다 바꿔야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론조사의 기류를 보면 그래요. 민생, 물가, 안보 이런 그 이슈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렇게 낮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전달하는 과정. 그러니까 독선, 오만, 그다음에 소통에 대한 문제 이걸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하게 이제 말하자면은 대통령께서 그 방식이 아무리 옳아도 설명하는 것.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어야 강요도 바뀌고 정치권이 바뀝니다. 이게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우리가 5년 단임제를 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숙명입니다. 대통령의 말이 최종 상태일 수밖에 없는 게 이 제도의 말하자면 숙명적인 것이라면은 당연히 대통령부터 바뀌어줘야 나머지 말하자면 정치권을 이루고 있는 그런 모든 집합체들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어떤 자세와 어떤 방식을 보여주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호라는 거죠. 여야 영수회담이 야권에 대한 시그널이라면은 이 여론조사 그러니까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전 국민에 대한 이건 시그널이거든요. 그렇죠. 신호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는 4월에 말하자면은 대통령의 그 영수회담이 있고 5월에 기자회견이 있겠다. 이건 굉장히 말하자면 두 변곡점이 돼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론에서의 우위 지형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대통령의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밖에 없다. 이걸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속보와 현장 연결을 통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이 오선의 사회부총리를 지낸 황우여 당 상임고문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앞서 그동안 당내 중진 의원들이 정말 여럿이 거론이 됐는데 고사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온 상태에서 이제 황우여 당 상임고문이 지명이 된 건데 지명 배경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 사실 이번 그 비대위원장의 역할이라는 게 당을 실질적으로 무슨 변화하고 쇄신하고 긴 시간 동안 활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딱 2달 동안 전당대회 치르는 거. 이거 진짜 한시적인 관리거든요. 그런데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지금 현재 당대표 선출의 경선 룰이 100% 당원으로만 뽑혀요. 그러다 보니까 민심과 당심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국민의힘은 지난 1년 동안 겪어온 거죠. 이거를 갖다가 다시 정상 회복하거나 또는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하는 이런 전대룰 변경에 이걸 얼마만큼 잘 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비대위원장을 당의 좀 중진이나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들 중에 누구를 하려고 그랬더니 아무도 안 맡겠다는 겁니다. 왜? 이 전대룰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지금 현재 지도부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바꾸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또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건 동의를 하는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거냐. 아무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고 하지 않는 거.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찾다 결국은 지금 은퇴한 거의 원로급이라고 할 수 있는 황우여 고문까지 찾아가가지고 결국은 비대위원장을 맡긴 건데 글쎄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당 내의 지금의 어떤 쇄신의 목소리. 하지만 인적 구성은 소위 말해서 친윤이 다수인 그런 구성에서 과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까? 여론조사 30%, 국민 여론 30% 또는 50% 이 반영의 경선룰을 바꿀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지금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앞서 윤재욱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도 백브리핑을 통해서 3가지 기준으로 비대위원장 후보를 물색했고 그리고 한 이야기가 공정한 전대 관리라는 단어가 계속 언급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글쎄 사실 공정한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황우여 위원장을 영입했을 때 그나마 가장 큰 명분이 공정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당의 원로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개파에 치우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무난하게
공정하게 관리하겠다. 지금 사실은 보면은 그 일종의 지금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친윤의 이제 이철규 의원 얘기가 나오면서 너무 당이 이제 말하자면은 경도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 나오니까 아마 공정이라는 키워드를 이 황우려 이제 비대위원장을 이제 픽업하면서 이제 소환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친윤 정당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걸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고사했다는 측면은 뭐냐면은 이게 독이 든 성배가 아니라 아예 독배라는 거잖아요. 받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됐을까를 한번 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괜한 이제 말하자면 계파 갈등에 이제 또 멍해를 쓴다든가 혹은 자기 관리 영역에서도 되지 않을 일에 대해서 그 버린다거나 또 이걸 추진했을 때 오는 역풍 같은 거를 다 부담 가니까 이걸 안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저는 이런 거죠. 최소한 당이 그렇다면은 저는 이 과정에서 제가 박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거는 황우려 위원장으로 가도 누구로 가도 좋습니다. 다 공정한 전대 관리를 하겠고 다 덕망이 있으신 분을 갖다 놓겠고 또 그리고 그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경륜이 있으신 분 갖다 놓는 건 맞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렇게 그냥 말하자면은 전대 일정이나 짜고 소집 공고나 내고 그다음에 대의원 소집이나 하는 이 선거관리용 비대위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최소한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눈높이, 그러니까 일단 백서는 발간하기로 했으니까 백서 발간은 논외로 치더라도 최소한 룰에 대해서는 저는 의사를 다 들어봐야 한다. 지금 극명히 갈리고 있어요. 지금 수도권에서 낙선한 이른바 원외 그 지금 그 낙선하신 분들은 전부 룰 개정을 5대5까지도 요구하고 있고 근데 2달 남겨놓고 전대 룰을 그렇게 파격적으로 바꾸는 게 맞냐고 해서 또 얘기하는 분들도 지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황우려 위원장 이 부분도 관리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대로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가는 한 저는 이 황우려 위원장에다가 누구를 영입한다 하더라도 저는 비난은 올 거라고 보고 중요한 거는 공정한 전대 관리는 그거는 기본 상수값이고요. 정말 여기서 가장 필요한 거는 혁신의 변수값은 저는 그 전대 룰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황우려 위원장이 정치력 발휘하고 이른바 좀 교집합을 이뤄낼지 저는 이게 좀 주목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금요일에는 새로운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서 또 나오게 됩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뭐 공식 출마자가 없는 상황에서 어제 김도읍 의원이 나는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은 지금 뭐 여러 인물들이 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도읍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배경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김도읍 의원은 영남권 중에서도 비윤 의원으로 꼽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이번 전당대회, 그러니까 22대 국회에서 이 108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대다수가 영남권이니까 그 안에서 어쨌든 변화의 목소리, 그러니까 비친윤이 아닌 그런 어떤 대안으로서 김도읍 의원이 이제 눈길을 끌었는데 결국은 이제 출마를 고사를 했어요. 이 출마를 고사한 시점을 보면 이철규 의원이 이 소위 원내대표 출마를 결심하게 되는 과정하고 이게 오버랩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첫 번째,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사실 원내대표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대 야당과 협상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어렵더라도 뭐 과거 여소야대인 시절이 없었던 건 아니니까 현재 21대 국회도 여소야대 아니었습니까? 어렵더라도 뭔가 뿌듯한 성과가 있으면은 아마 하려고 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수가 친윤 영남 의원들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누구 눈치 보고 있냐? 지금 이철규 의원 눈치 보고 있고 용산 눈치 보고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원내대표가 돼서 일사불란하게 108명의 소위 그 친윤 영남 의원들이 잘 따라주면 아마도 뭔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남길 수 있을 텐데 잘 따라와 줄 것 같지도 않고 가뜩이나 힘든 자리.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다들 용산하고 이철규 의원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김도읍 의원이 독이 든 성배를 결국은 이제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원내대표 선거 어떻게 좀 진행될 것 같으세요? 저는 뭐 이렇게 된 이상 이제 이철규 의원 쪽으로 가는 걸로 봅니다. 다만 합의 추대 방식을 할 건지 아니면은 뭐 또 다른 분이 나와서 경선할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방식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여기서 저는 핵심은 이겁니다. 저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는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선거에 책임을 져야 했던 분이 다시 원내대표를 맡는다. 그 비판의 지점은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철규 의원이 친윤이기 때문에 원내대표를 만나서는 안 된다라는 말은 약간 논리적 허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8석 가지고 지금 192석의 거함을 상대해야 합니다. 항공모함을 상대해야 하는 일종의 초계함 수준의 지금 선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일 비주류 의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당의 다양성과 역동성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다음에 얼굴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무언가 책임을 지는 그런 어떤 쇄신형 어떤 원내대표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권이 없으면은
말하자면 정권을 위임받거나 당정대가 제대로 소통되는 것에 대한 어떤 정부의 중심에 있지 않으면은 사사건건 이제 야당하고 협상하다 돌아와서는 의원총회 열어서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강력하게 그러니까 용산도 그렇잖아요. 3년 차이고 여사대 전국이지만 국정 그립에 힘이 빠지길 원하겠습니까?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들을 원내에서 이것 정도 반영해 주세요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기류와 말하자면 거기 분위기를 잘 이해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의중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원내대표가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그다음에 일단 당부터 설득해야겠죠. 그 힘을 가지고 야당과 협상에 나서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이철규 의원이 저는 적임자일 수는 있는데 다만 일각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비대위를 그러니까 원내대표까지 다 바꿔라. 근데 비대위원장도 지금 구하지 못해서 밖에서 영입해 오면서 원내대표를 비주류로 가라? 저는 이건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약간 그 이중적인 저는 요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럼 원내대표는 당정대를 다 이해하고 강력한 리더십으로서 야당과의 협상력에 나서서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사람을 하되 대신 당대표야말로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대통령과 마주서는 상징적 인물 아닙니까? 당대표를 누굴 뽑느냐가 국민의힘의 혁신의 최종적인 방향인 거지. 원내대표 한 명이 무슨 그 국민의힘의 쇄신과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게 경쟁자도 없는 마당이니까 차라리 그렇게 힘을 실어주되 차라리 당대표 선거는 정말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그래서 룰리가 정도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이철규 원내대표 카드가 만약에 현실화될 경우에 민주당을 살펴보면 이제 단독 출마하는 박찬대 의원과 둘이서 이제 국회에서 만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인데 관련해서 이제 찐윤과 찐명의 소위 찐윤과 친명의 대결이다. 그래서 초반부터 아마 강대치가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결국은 오늘 영수회담에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느냐가 저는 이 향후 소위 그 거대 야당과 소수 여당 간의 이 총선 원내 대화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오늘 영수회담에서 뭔가 앞으로 정기적인 만남 또는 회동 그리고 뭔가 특단의 어떤 대책들 이런 것들이 특검법 수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사실은 여당의 원내대표가 소수당의 대표지만 그래도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용산에서 오늘 회동을 했는데 별 다른 성과물이 없다. 그렇게 되면 이제 향후 이제 22대 국회 당장 개원하기 전 이번 5월 국회부터 소위 민주당의 이제 특별법, 특검법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쏟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수 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강대강 대치에 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왜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철규 원내대표가 되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그랬을 때 용산이 그걸 수용하지 못했을 때 사실은 여당이 용산을 압박하거나 용산에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라고 그 정무적인 역할을 여당이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철규 카드로 과연 그 정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지난 총선 이전에 용산의 출장소라고 했던 국민의힘과 달라질 게 뭐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도 대화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죠. 아니 용산의 출장소고 우리가 법 만들면 또 거부권 행사하고 도대체 바뀐 게 뭐야? 그럼 결국은 민주당으로서는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국 이 모든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찐명과 소위 찐윤의 어떤 강대강 대치냐 아니냐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의 민의를 얼마만큼 수용할 것인가. 오늘 그 용산 회담에서부터 저는 그 뿌리를 좀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로 오늘 이제 만나게 됩니다. 양측에서 오늘 회동에서 5월 임시국회 일정과 더불어서 여러 특검법 처리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양측의 입장이 좀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합의점을 좀 도출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 오늘은 서로 눈치 보기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사실 중요한 건 영수회담 결과거든요. 영수회담에서 어떤 식으로 말하자면 전국 운영에 큰 틀을 잡아낼 것이냐. 그래서 어떤 게 논의됐고 어떤 게 합의됐다고 할 경우에 국회도 급물살을 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다면 이렇게 되면 21대 국회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과 22대 국회가 개헌돼 처리할 법안을 분리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무리 정국에 이제 들어갈 텐데 중요한 건 이게 노딜로
끝났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양측의 입장문이 각자의 입장만 확인하고 헤어졌다라고 나올 경우에는 5월 국회도 아주 경색으로 치닫겠죠. 정말 강대강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아마 제가 보기에 원내대표들도 국회의장 중재로 모여서 그냥 상견례 정도 하면서 영수회담 결과를 보고 좀 얘기하자고 아마 탐색전을 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오늘 결과에 따라서 내일 이제 또 다시 만나게 될 때 그때 하겠죠. 근데 저는 지금 일단 김진표 의장도 이걸 보기 때문에 아마 여야가 합의해서 가져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 합의의 변곡점은 오늘 영수회담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한국 어쨌든 5년 단임제에서는 우리가 탑다운 방식으로 정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오늘 영수회담이 아마 5월 국회 운영도 큰 물줄기를 일종의 가르마를 타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그걸 보고 아마 국회도 현안을 얘기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지난 23일 첫 회동에서 큰 성과가 없었거든요. 오늘 좀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가 좀 논의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사실은 이게 이제 오늘 회동에서 어느 정도 여야 간에 이야기가 좀 돼야지 이 부분이 탄력을 받거나 또는 변화가 생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늘 이렇다 할 성과물이 없다 또는 뭐 특별법 또는 특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전향적인 조치가 없다. 그러면 아마도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최상병 특검법 아마 처리가 아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또다시 지금 여권으로서는 그럼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표결에서 불참하거나 뭐 또는 뭐 몸싸움할 수는 없으니까 아마 이제 그런 형태가 될 텐데 결국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의 여야 영수회담이 이 5월 마지막 21대 국회에 과연 또다시 소위 말하면 여당이 그렇게 비판했던 입법 폭주를 막느냐 못 막느냐 이 부분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에 모든 게 달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남영희 민주당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오늘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인천 동미추홀구에서 윤상현 의원에게 1,025표 차이로 패배를 한 바 있었는데요. 남 전 부원장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사무규칙을 위반을 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했다라는 것인데요.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남영희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뼈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총선에서도 100여 표 차이로 졌다가 이번에도 1,000여 표 차이로 졌기 때문에 굉장히 두 번의 선거에서 억울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개표 과정을 제대로 공표하지 않았다. 근데 오히려 전 전화 박빙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점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또 이제 뭐 기자회견 열고 절차 오류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이건 또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번 선거가 끝나고 이른바 부정선거라든가 검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제기가 없었거든요. 과거 선거에 비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투명한 선거 관리가 됐다고 보는데 남영희 후보가 이렇게 또 주장을 하니까 저는 어쨌든 소송에서 법적 다툼을 가할 문제긴 한데 전 선관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쾌하게 입장을 밝혀서 조금 말하자면은 이런 국민적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의견 듣겠습니다. 남영희 후보로서는 조금 억울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개표 과정에서 관외 사전투표,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민주당에게 좀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온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표를 한참 하다 보니까 사전투표함 3개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전투표함을 찾다가 결국은 몇 시간 뒤에 간신히 찾았는데 이 과정에서 소위 사전투표함이 제대로 개표가 됐다면, 관리가 됐다면 소위 말해서 남영희 후보가 자신에게 좀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는 관여하지 않는 소송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남영희 후보로서는 지난번에도 100여 표 차로 석패하고 이번에 또 이렇게 석패를 하다 보니 이 선관위의 특히 사전투표함 관리, 이 관리에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거고 저는 이 부분은 뭐 선관위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있을 영수회담을 비롯해서 각종 정치권 이슈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한드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